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일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가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0년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염수는 무려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으로 오염수를 모두 방출하는데 일본 정부는 30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만에 동해안에 도달한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양 환경을 비롯해서 인체와 농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에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 대사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새로운 방식의 거리 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이른바 서울형 상생 방역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형 상생 방역의 핵심은 일률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이 자가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만 입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우선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방역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야 시간에 취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시간과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42명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400명대를 오르내렸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까지 불어났고요. 감염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 문턱까지 다가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3일 0시 기준 총 누적 백신 접종자는 119만 5,342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 경기 북부와 영서 등 내륙 곳곳으로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4월 중순 이례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데요. 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불면서 제법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재용 MC, 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났으면 피할 수 없는 건 다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죽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죽음도 맞죠. 사실 예. 피할 수 없는 거 죽음 맞긴 한데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아주 무섭게 표현을 근데 우리가 세금 살면서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건데 막상 정말 몰라요. 이게 막 세법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이러면서 또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워낙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요.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함께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공직에도 계셨고요. 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저는 10년간은 이제 여주대학교 등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네.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4년도부터 경기도 여주시장으로서 네. 여주 시민들을 이제 위해서 봉사를 좀 했고 네. 이후에는 한국세무사 회장으로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멘토로서의 네. 그런 세무사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네요. 국민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인데 그러면 한국세무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한국세무사회는 지금 1961년도에 이렇게 이제 창설된 이후 지금 세무사 14,000명의 세무사들인데 이 14,000명의 세무사들은 전부 다 이제 조세 전문가, 네. 네.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 납세자들을 돕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제 이바지하고 있고 사회봉사 활동도 네.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한국세무사회가 했던 활동이나 중점 사업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납세를 도와주려고 하면 우선 세무사들이 제대로 많은 부분들 더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무사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또 세무를 알리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대국민 세무 상담을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세무사 TV라고 그 유튜브 채널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무사들의 소통은 물론 세무사들과 납세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세무사 TV를 통해서 네. 널리 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예, 물론 납세자들, 사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와 또 증여 네.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찾아서 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 국민이 지난해부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도 뭐 프리랜서여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네. 프리랜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좀 찾아볼까 하는데 이게 또 금액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한국세무사회 내에 무료 세무 상담실을 상시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열고 있는데 항시 우리 세무사회에 전화를 걸어서 무료 세무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세무는 네. 세무사에게 이렇게 이제 상담받고 네. 또 의뢰하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다른 방법도 있죠. 우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또 글을 남겨주시면 인터넷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네, 확실히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세금 현명하게 내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현명하게 내는 법, 부동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재용 MC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주택 신규 취득 시 땡땡땡땡로 해야 한다. 취득할 때 때 네. 취득세 내야 되는데. 네. 취득세 내야죠. 네. 취득세 그러면 말고 또 뭐가 있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복비 내고.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나 정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예. 세금 현명하게 내는 법. 주택 신규 취득 시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아, 공동명의. 글쎄,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구입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죠. 아파트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네. 집값이.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네. 그럼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단독 명의로 했을 때랑 공동 명의로 했을 때랑. 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네.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9억 원, 공시가 9억 원에 그를 초과할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부부 합산해서 12억 원까지는 이제 그 내질 않고 12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 네.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단독 명의로 집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은 그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단독 명의로 있는 것을 공동 명의로 바꾸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또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 그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가 꼭 유리하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것은 또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네.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취득할 때 공동 명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을 팔 때 예. 이때도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까? 당연하죠. 원래 이제 소득세는 그 누진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 이제는 낮은 세율을 양쪽 다 부담하게 되면 합치면 고세율을 부담한 단독 명의보다 그 저세율을 부담한 공동 명의 두 개를 합친 네. 것이 네. 또 세금이 적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택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처분할 때도 예.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세금 현명하게 내는 법, 이번에는 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재용 MC 맞춰주시면 네, 돼요. 네. 조부모가 아들 대신 땡땡에게 재산 증여하라. 아, 이건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데. 아들 대신? 여기 조부모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손주. 네, 손주. 정답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본래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두 번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증여세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 또 취득 등록세도 각각 부담을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한 번 네. 맞바로 하게 되면 증여세도 한 번 내게 되고 또 취득록세도 한 번 내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보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도 있다면서요? 바로 안 가고 그 다음 세대로 가는. 예, 이제 이거는 상속계서의 문제인데요. 네. 즉, 이 손주는 상속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게 증여한 것은 네.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합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주에게 증여한 증여 재산이 5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라 그러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액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그렇죠. 세금은 꼭 신고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국세 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간에 그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납세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데 모든 제척 기간이 5년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가 제척 기간을 5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 상속 증여세의 경우 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그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경우나 또는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는 15년으로 장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고 일반적인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올해 뭐 세무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까? 예. 우리 세무사 회에 어려움이 좀 하나 있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을 받았는데 이 자동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허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법과 관련된 그러한 이 업무는 이제 그 변호사들 자동 자격 변호사에게 줄 수 있는데 원래 변호사 시험에 네. 회계 관련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자동 자격을 받았던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험에
회계학 시험이 전혀 없으니까 순수 회계 업무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 기장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이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입법 과정에서 헌법 관련된 전문 학자도 2명이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난 3월 16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제 전문 자격사 제도에 부합하는 그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그런 세무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고령자 고령자 세액공제 또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원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을 부부 공동주택도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국회에도 이렇게 말씀 다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 네. 정말 저희들 또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2021년 세금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들부터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봤는데요. 이제 보내드리면서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세무사를 알고 있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세무사가 옆에 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세무사 멘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저희 세무사들과 함께 해 주시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타 주민부터 시작을 하죠.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시작하면서 스토킹 관련해서 요즘에 뭐 다들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진 네. 거거든요. 우선 이 피해자 김태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봐야 처벌 수위도 좀 나올 것 같아요.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살인, 그리고 이제 도구를 이용한 그 도구, 범행 도구에 대한 절도, 그 다음에 특수 주거 침입, 그리고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기다가 스토킹인데, 요 스토킹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하죠. 근데 요게 경범죄여가지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정도를 내는 그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네. 아니, 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정말 낮은 것 같아요. 뭐 10만 원 정도의 벌금 정도, 범칙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경범죄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1999년부터 이거 명백한 범죄다,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발의가 되었어요. 무려 21번 발의가 됐는데 계속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다가 이번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그 다음 날 통과가 됐고 지금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토킹은 아유 좋아하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명백한 형사법 위반 범죄라는 거 다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 피의자 김태현에게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스토킹 피해 사건도 많이 있지만 이걸 이제 연예계로 좀 보면 연예계의 이 스토킹 피해 사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종 씨가 있는데요. 김민종 씨는 내가 김민종이랑 연인 사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스토킹을 당해서 김민종 씨가 굉장히 좀 피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스토커분이 화가 많이 났는지 인터폰을 부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종 씨가 결국 이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또 이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소름 끼치는 사진이 한 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김민종 씨 집 침대에서 이 스토커가 사진을 찍었었던 거예요. 이 그래요? 사진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 김민종 씨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데 집에는 그 현관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도우미 아줌마가 이렇게 딱딱딱딱 눌러서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비밀번호를 외워서 그대로 따라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야, 그 주변을 아예 치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네, 당사자인 김민종 씨는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비밀번호를 4자리에서 8자리로 바꿨다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오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벌금을 안 내서 수감 생활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연예인들 이런 스토킹 피해 굉장히 많은데 중년 배우 양금석 씨 역시도 스토킹 때문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연기로 이 중년 분들,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 양금석 씨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분이에요. 2015년 한 달만 봐도 문자 메시지 74통, 음성 메시지 10통을 보냈는데 내용이 주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조력자로 지목했다. 하나님의 계시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 한 달이 그렇다는 거고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뭐 단순히 팬이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의 짐을 양금석 씨 집으로 보냈어요.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이사 가기 전집이었다 그래요. 네. 이렇게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백 통의 문자나 음성을 남겼는데 그중에는 그 스토커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양금석 씨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이거 뭐 정말 무서운 그럼요. 생각까지 막 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응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팬들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좀 참게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연히 처벌 받았죠. 스토커로. 근데 그 스토커 처벌법 위반으로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한 4년 지속되니까 양금석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해서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네, 뭐 앞서 김민종 씨 그리고 방금 양금석 씨 정말 연예인들 스토킹 피해 사례가 많아서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착이 불러온 범죄, 연예인 스토킹 잔혹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스타 이야기는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위협한 스토커, 그리고 이사한 집까지 찾아가서 돈을 요구한 스토커까지 스타들에 대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 불러온 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스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는요,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콘이자 또 쉴 틈 없는 이 몸매 관리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이분의 첫 번째 힌트는요, 데뷔 전에 출전을 했던 대회에 대한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비록 이 공식적으로 입상을 하진 못했지만 최종 결선까지 올라가서 원미경 씨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미경 씨와 경쟁을 했던 대회라고 하니까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 네. 정말 예쁘신 분들이 모두 다 나가는 그런 대회였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일단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분이 이 대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미스 김이라고 불리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한 3개월쯤 하니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분의 꿈이 연기자였는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맹장이 터지면서 복막염 수술을 했다고 하고요. 수술한 날 1차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1차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다행히 됐겠죠. 당연히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흘 뒤가 1차 면접이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 면접 보러 가라고 안 했을 텐데요. 절대 못 가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 사전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설득해서 배에다가 이제 붕대를 차고 면접장까지 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선까지 올라간 겁니다. 물론 말씀 앞서 드렸지만 입상을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CF에 출연하게 됐고요. 유명한 탄산 음료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1979년에 K본부 6기 탤런트로 이제 뽑히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가 됩니다. 어쨌든 이 대회가 전화해보게 됐네요. 그렇죠. 이 대회는 아마 많은 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미스 롯데 선발대회 맞죠? 맞습니다. 첫 번째 힌트
미스 롯데 선발대회입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힌트 드릴까요? 네. 이 두 번째 힌트, 이분의 아주 이색적인 경력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색적인 경력입니다. 한창 배우 생활을 할 때 이 직업을 갖게 됐고요. 20년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업을 20년간 유지했다. 네. 그 직업을 달리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굉장히 스케줄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인기가 사라지고 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나중에 가족 사업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동생의 권유로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년 동안 그 운영을 했으면 나중에 그만둘 때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87년에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꾸준히 20년 가까이 이제 약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았다고 해요. 네. 덧붙여서 아이들을 대하려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덕분에 개인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거면 초등학교를 차린 거는 아닐 거예요. 유치원인가?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고요. 그러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 운영을 했으니까 힌트 바로 유치원 원장 맞습니다. 네. 그 데뷔 전에는 회사에서 미스 김으로 불리다가 그쵸. 그다음에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원장님이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미스 잘 롯데 모르겠네요. 선발대 분들은 워낙 많지만 유치원 원장 하니까 확 네. 좁혀지네요. 아, 좁혀지죠. 네. 바로 알겠네요. 우리. 바로 네. 정답 그럼요. 아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정답은 그때 아주 유명했죠, 유치원. 그렇죠. 네. 김미숙. 그렇죠. 맞습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배우 네. 김미숙 씨입니다. 근데 김민숙 씨 역시 스토커한테 시달렸다고요. 네. 네, 김미숙 씨는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자신을 따라다닌 이 스토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17년이면 뭐 거의 20년 가까운 시절인데 그 기간 동안 스토킹을 당했으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네, 일단 이 김미숙 씨를 괴롭히는 스토커의 정체, 바로 남자 스토커가 아니라요, 동성의 30대 여성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동성 스토커다. 그것도 그 오랜 17년 동안이나. 네. 야, 얼마나. 그래, 시작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199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나는 여자가 좋다면서 김미숙 씨 따라다녔는데 2001년, 2년에는요 무단 침입에 절도. 그래가지고 2번이나 복역을 했을 정도로 지독하게 스토킹을 했는데 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2007년까지 갑니다. 그때는 심지어 내가 스토킹 그럼 멈출 테니까 1억 원을 달라 하면서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쓴 쪽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이거 김미숙 씨한테 전화오. 이런 대담함까지. 네. 아니 스토킹을 멈춘 이후에 진심 어린 사과라도 모자를 파네.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김미숙 씨는 이분은 어떻게 처벌을 했나요? 결국 고소했죠.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스토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난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김미숙과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이렇게 돈까지 요구했으면 그 협박범인데. 그럼요. 김미숙 씨를 향한 집착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작된 1990년도에만 봐도요. 매일 전화를 걸어서 그 유치원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 사실은 이 김 원장도 나 사랑하는데 괜히 모른 척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이 유치원 주변에 와서 배회를 하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촬영장까지 가서 괴롭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김미숙 씨도 눈치를 좀 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또 그래 나를 아껴주시는 팬들인가 보다. 왜냐하면 팬들 중에는 정말 촬영장까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촬영장 겨울에 찾아왔는데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또 김미숙 씨 마음이 약해서 그럼 여기 차에 들어와서 잠깐 몸 좀 녹이세요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 김미숙 씨, 손 좀 만져도 돼요? 그 만지다라는 표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김미숙 씨가 아니 만지는 건 좀 이상하고 우리 악수하죠? 이거 상당히 예의 있게 대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잡더니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숙 씨가 아주 기분이 이상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요. 2000년도에는 그 김미숙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김미숙 씨 개인 휴대폰 번호 그리고 또 집 주소를 파악한 후에 3일 동안 무려 하루에 20회씩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건데 사랑한다, 뭐 키스를 하자, 같이 살자 등의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김미숙 씨가 이걸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김미숙 씨를 괴롭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집 주소를 아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집에 또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름이 네. 쫙 돋았는데 집에 들어갈 뻔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내가 혼자 있었어도 무서웠겠지만 더 공포스러운 상황 뭐냐면 이 김미숙 씨가 첫째를 2000년에 임신을 했어요. 큰아이 임신했을 때 이제 띵동 하는데 아빠가 올 시간이어서 남편이 올 시간이어서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스토커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 막으려고 온몸으로 저지를 했는데 이때 공포가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 아이를 뱃속에 태중에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근데 이 김미숙 씨를 향한 집착이 또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하죠. 또 더한 것도 했다면서요? 네, 2002년도에는요, 김미숙 씨 이번에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단 침입을 하고요, 소지품 등을 훔쳤다라고 하는데, 이때 3년간 복역을 할 정도로 김미숙 씨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혀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김미숙 씨를 향한 괴롭힘이 계속됐었다고 합니다. 야, 2번이나 스토커를 고발했는데도 계속됐다면 이제 공포 수준으로 갔겠어요. 네, 집 밖을 나서기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김미숙 씨가 2006년도 12월에 데뷔 때부터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에 또 찾아옵니다. 2007년 여름쯤 돼서 새로 이사간 집 근처에 나타나서 차를 타고 와서 또 밤 11시가 넘어서도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계속해서 이 가족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김미숙 씨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내려가니까 남편분 그리고 매니저분이 이 스토커와 대면을 해서 직접 만나서 타이르기도 몇 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07년이면 김미숙 씨의 아이가 좀 컸을 때거든요. 아이들을 향한 뭔가 2차 범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뒤인데 이제 또 학교 가면 학원 다니잖아요. 네.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로 따라오기도 하고 밤 11시도 그냥 밤 11시가 아니라 비 온 날 밤 11시에 초인종을 누르고 근데 사실 김미숙 씨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늘 부모와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미숙 씨는 아이들 걱정에 정말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토커네요. 맞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원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 학원까지 쫓아가서 엄마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에 대한 노출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스토커가 저희 아이 학원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본 뒤에 신고라 이게 또 현행범이 아니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명백한 단서가 잡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비회사 직원, 김미숙 씨 집 주변에 언제 그런 경비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그 경비회사 직원에게 이 아까 말했던 쪽지 1억 원을 요구하는 계좌번호를 쓴 쪽지를 건네준 이건 이제 명백한 증거가 남은 거죠. 네. 아니 결국 원했던 게 돈이었나요? 일단 스토커가 1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라면서 이 김미숙 씨에게 전해줬었는데요. 계좌번호를 건네줬대요. 김미숙 씨 더 이상은 못 참죠. 경찰에게 이때 다시 한번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끈질긴 괴롭힘 때문에 김미숙 씨는 그 가족 생활의 변화까지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당하는 것도 공포스럽지만 내 아이 그리고 남편한테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줄여주려고 결국은 이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돼요. 네. 근데 또 아이들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남편도 또 아이들과 함께 떠나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러기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이 스토킹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떨어져 살게 된 건데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경범죄로 무마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17년 동안 이렇게 꾸준한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일상이 자유롭지도 않고 내 자유까지도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 이 스토커 같은 경우는요, 고소 이후에 공갈미수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고요. 네. 이후로는 정말 다행히도 나타나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도 그걸 지켜보는 저 주변 분들, 특히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스토킹 피해가 참 많은데 이어서 두 번째 집착이 불러온 범죄 연예인 스토킹 잔혹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에 대한 힌트는요. 이분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형제들로 구성된 전설적인 가족 밴드의 맏형이고요. 기타, 보컬, 작곡 등을 담당했습니다. 1977년에 1집이 발표가 됐는데요. 20일 만에 40만 장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신드롬 같은 돌풍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1977년이면 꽤 됐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저 연예 기자다 보니까 조금 기억해요. 네. 나중에 공부를 한 거죠. 1977년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요때 우리나라에 없던 가족 밴드가 두 가족 밴드가 나와요. 하나는 그 엄마 아빠에다가 6남 1녀의 아. 네, 그 가족이 있었어요. 자탄풍 아니야? 자탄풍? 네, 그 가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세 형제가 네. 또 앨범을 냈는데 그게 아. 다 1977년이었어요. 홍종선 기자님은 뭐 제가 조금만 말해도 정확하게 답을 아시겠네요. 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그때 가족 밴드 그렇게 두 팀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40만 40만 장이면 그렇죠. 엄청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네. 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노래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보통 노래라고 하면 사랑 이야기라든지 네. 이별 이야기들이 주로 이뤘었는데 이분의 노래에는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가사가 또 구어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참신함이 돋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7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5위에 꼽힐 정도로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뮤지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 노래 외에도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만 가지고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더니 가족 밴드라고 했고요.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삼형제 그룹입니다. 네. 근데 이 삼형제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네.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맏형인 이분,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화제가 되는 야. 그런 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형하고 둘째가 관악산 쪽에 있는 S대. 네. 그리고 또 그 셋째인가 이분이 안암동 쪽에 있는 K대. 이재용 MC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대 출신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 힌트 좀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드리면요. 이분이 라디오 DJ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장수 라디오 DJ이고요. 무려 1978년부터 지금까지 쭉 DJ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라디오는 뭐 거의 아시겠지만 생방송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40년을 넘게 하셨다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장수 라디오 DJ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기쁨도 있고 이 일을 늘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 라디오 DJ가 될 수 있었고요. 또한 다른 DJ와 달리 항상 이것을 직접 쓴다고 합니다. 이걸 이거? 직접 써.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걸 직접 써요. 네네. 원고 전체를 다 쓰진 않을 것 같고. 접근이 굉장히 좋은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라디오 DJ 할 때 보면 네.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네. 오프닝 클로징. 본인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예, 아, 그거 역시 아닌가? 오늘 정확하게 답을 짚어가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예전에는 방송 4분 전에 썼다면 2016년부터는 5, 6분 전에 이것을 썼다고 하고요. 이 쓴 것을 모아서 산문집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오프닝 멘트 맞습니다. 예전에 DJ들이 오프닝 멘트하고 네. 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 말르는 건 다 했어요. 네. 그럼 정답 뭐 정확하게 아시니까 우리 홍종선 기자님께서 한번 외쳐주시죠. 네, 일단 이 엄마 아빠의 6남 1녀 네. 이 가족 밴드 작은별 가족이 아니고 형제인 네. 거로 좁혀졌으니까 산울림 밴드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안타깝게도 오늘 스토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창완 씨. 맞습니다. 네. 정답
김창완 씨입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제 기억에 김창완 씨 같은 경우는 가수보다 굉장히 친근한 연기자의 이미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언제 이렇게 또 연기자로 변신을 한 거예요? 저희 세대에게는 가수로 먼저 온 분이죠. 그쵸. 네. 아니 벌써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네. 황무지 막 제목만 들어도 음률이 막 나와요. 굉장한 노래를 내는 것마다 인기를 얻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1978년에 문화체육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이 문화체육관이 정동에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가서 덕수궁까지 이 관람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정말 장사진을 이뤘고 자 드디어 콘서트 시작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팬들이 막 꽃을 무대로 던졌는데 무대가 꽃밭이 돼요. 정말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랬던 산울림이 1983년 아쉽게도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밥벌이가 안 돼서였기 네? 때문입니다. 밥벌이가 밥벌이가 필요해서요. 40만 장을 팔았는데. 40만 장 인기가 그렇게 팔았죠. 많았는데. 네, 이렇게 콘서트도 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당시에는 뭐 당연히 뭐 의상이나 작곡, 뭐 스튜디오에 가서 빌려서 녹음하고 음반 내고 다 가수 개인이 산울림이 했어야 됐고 심지어 TV에 출연하면 주로 단독 가수들이 출연하니까 이 밴드가 출연을 하려면 그 무대 설치비까지 네. 가수가 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게다가 40만 장 냈다지만 당시에는 이 어떤 인세에 대한 이 정상 개념이 좀 부정확해서 그래서 이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속되게 얘기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김창완 씨도 스토킹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보면 라디오 DJ 하면서 이 멘트로 우리를 막 사로잡게 했어요. 노래도 잘하죠. 연기하는데 연기도 잘하죠. 정말 인기 대단했는데 무려 13년 동안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 알려졌느냐. 참다 김창완 씨가 그 스토커를 고소한 1998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커와 김창완 씨는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존경을 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김창완 씨한테 내가 작곡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조르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김창완 씨가 그럼 내 작업실에서 좀 한번 배워보게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이 수업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스토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 몸이 아프니 나 좀 돌봐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오고 방송사를 또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해요. 아이고, 김창완 씨가 참 많이 난처했겠는데요. 이것만 해도 난처한데 상대가 김희숙 씨처럼 동성이었어요. 동성 스토커가 그쵸. 괴롭혔던 거죠. 네. 그 대응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보니까 김창완 씨가 무려 이사를 3번이나 하게 돼요. 스토커를 피해서. 하지만 이 스토킹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한참 뒤에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도 경찰에 막 10차례 정도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경범죄. 며칠 구류 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김창완 씨가 이거를 그 녹취록을 모았습니다. 전화 이런 오는 녹취록. 그리고 사실은 이 김창완 씨 집에 들어와서 코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1998년에 네. 제대로 신고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접근금지 요청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경찰이 고민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요번에야 이 법이 통과됐는데 네. 당시로서는 이 스토킹에 대한 개념도 이게 아직 좀 정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이게 결국은 그때 당시에 폭력행위 에 대한 네. 그 처벌법을 위반한 걸로 이제 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그걸로 코뼈까지 부러뜨렸으니까 구속까지 된 겁니다. 근데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토커가 단순한 팬으로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김창완 씨로부터 돈도 빼앗고 집에 돌도 던지고 뭔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렇게 해서 이 스토킹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듯 김창완 씨는 스토커로부터 해방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네. 또 찾아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김창완 씨 같은 경우는요, 이 스토킹 첫 고소 사례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연예인과 극성 팬의 이런 관계 스토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토커 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김창완 씨의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고소 이 덕분에 뭔가 이 사회에 스토킹 이거가 정말
정말 사회적인 문제구나 이런 사회적 함의를 갖기 시작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됐습니다. 예, 네. 이거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연예인들의 스토킹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저희가 미션 5030을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미션 5030 오늘은 어디로 떠났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야, 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대낮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봄이 돼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귀엽게 입고 오셨네요. 예. 귀엽게 입고 오셨네요. 예, 네. 악동처럼 입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낮에 오니까 훨씬 더 잘생겨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 외모가 약간은 좀 100%는 아니었거든요. 예. 서로 뭐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대낮에 나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번 주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는 만큼 네.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그 통학 시간대에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잘 지켜주고 계시는지 네. 지켜보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설해초등학교에서 함지박 사거리까지 왕복 4차선 도로. 설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제한속도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중앙분리대와 육교가 존재하지만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길 초입에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운전자의 질주 본능 자극하는 쭉쭉 뻗은 직선 도로가 펼쳐지는 이곳. 하교 시간 통학로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네, 설해초등학교. 여기서 좀 사고가 꽤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에 총 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5건 중에서 4건이 차대 사람, 이제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어린이 사고와 고령자, 이제 노인분들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설해초등학교 앞에서 과연 오늘 모범 안전 운전자는 몇 명이 나올지 생각해 오셨나요? 6명입니다. 왜 6명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네. 방배 사이길입니다. 방배 사이길. 예. 네. 4와 2 더해서 6.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6명이라고 합니다. 6명입니다. 네, 오늘 과연 6명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설해초등학교 앞을 지나 함지박 사거리로 향하는 약 150m 구간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우선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제한속도 3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하교 시간의 통학로에서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자, 현재 시각 1시입니다. 학교 시간이라 우리 또 초등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우르르 나오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한동안 못 갔었는데 네.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네네네. 아, 정말 귀엽네요, 우리 친구들. 네. 안녕. 안녕. 아, 네. 저희한테는 거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한번 촬영을 지정해서 속도를 한번 저희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버스 한번 볼까요? 네, 맨 앞에 있는 효도버스. 효도버스 효도를 네. 하실 건지. 1차 지점은요?
32km입니다. 저렇게 달리면 효도가 안 돼요. 포도를 실패했어요.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놀라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네. 네, 30km 이하인 구간인데. 검정색 승용차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빠른 거 요거 아니야? 될 것 같아. 40km, 40km. 아니, 될 것 같아. 28! 28!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어떨까? 32km입니다. 아, 1차 지점 아쉽게 네, 넘어갔어요. 이때 트럭이 차를 세우는데 저기 앞에 트럭이 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쓰시면은 또 네,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예,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안 되는 정차도 안 된다. 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다. 네. 요거 때문에 약간 교통 체증이 있고 예.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보니까 또 차 대 차 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진짜.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여기 주정차 구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여기 주정차 구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른다고 들었거든요. 2021년 이제 올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을 하실 경우 일반 도로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비면 얼마죠? 승용차 기준으로 약 12만 원. 12만 원. 뭐 24시간 뭐 이게 과태료를 3배 무나요?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낮 시간 동안만 그 3배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주말과 공휴일은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 않는 그 시간대는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 잠시 세워두었다가 12만 원이 통장에서 순삭. 운전자분들 우리 모두 조심하자고요. 맨 앞에 있는 차량 해볼게요. 맨 앞에 있는 차량 축제 차량이죠. 요즘 축제가 없지만 축제 차량. 네. 1차 지점은요? 52km입니다. 52km. 예, 아, 최고 기록을 세우셨어요. 슬로우. 네, 데인저러스. 지금 또 앞에 오는 외제차 보겠습니다. 회색 외제차. 네. 속도 좀 나는 것 뭐가 같은데. 나는데요? 1차 지점은요?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45km입니다. 45km. 아, 쉽지 않은데요. 오늘 뭐 6대를 네. 예상하셨는데. 사이길이 있기 때문에 42분에 나올 겁니다. 사이길이 있기 때문에 42분에 나올 겁니다. 저는 어디 무슨 뭐 신내림 받으신 분한테 오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각 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죠. 네. 홍 박사의 예언은 과연 적중할까? 지금 오고 나오긴 있는 차량 하는데요. 먼저 한번 해볼까요? 슬슬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슬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나올 것 같아요. 좋아. 1차 지점. 2차의 속도는 과연 33km입니다. 진짜.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 더 슬로우. 슬로우. 데인저러스. 앞에 검정색 승용차 네, 검정색 승용차. 네. 맨 앞에 오시죠. 맨 앞에 과연 속도가 39km입니다. 아쉽습니다. 1차점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 네. 1시 42분에 한 대가 나온다 하셨거든요. 이제 나올 겁니다. 곧. 이때 서서히 들어오는 차량 한 대. 맨 앞에 오고 있는 하얀색 차량. 하얀색 SUV SUV. 다 외제차가 많네요. 느린데 이렇게. 느려. 좋아. 될 것 같아요. 42분이 다 돼가. 좋아. 1차 지점. 42분에 나타난 차량. 이대로 홍 박사의 예언은 맞아떨어질까? 42분에 나올 거다. 42분에 나올 거다. 42분에 나올 거다. 20km입니다. 말도 안 돼. 지금 걸어 다니시네요. 그럼 2차 지점은요? 2차 지점. 2차 지점? 기대해 볼 만한 속도. 2차 지점은 과연 24km입니다. 이 42분이 42분에 됐어요. 42분에. 여기 방배 사이길이에요. 지금 42분에 됐어요. 42분에 진짜 나왔어요. 42분에 기적같이 나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인터뷰도 허락해 주실까요? 인터뷰 하신답니다. 기다려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박수현입니다. 기적처럼 나타난 오늘의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안전속도로 잘 달러주셔가지고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셨거든요. 그래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셨어요? 고객 만나. 고객 만나러.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보험입니다. 보험이요. 네, 괜찮은 보험 하나 있으면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아마 박사님 하나 들어주실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여유 있는 분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속도 혹시 503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쵸. 못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안전속도 5030은 이제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도시부의 일반 속도를 50km로 낮추고 그다음 여기와 같이 초등학교 앞이나 이제 생활도를 30으로 낮추는 게 네. 정책입니다. 30을 딱딱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짜자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 뽑으시면은 아마 좋은 선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행운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뽑아주시죠. 가운데 거 한번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운이 좀 약간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럭키? 네. 오늘의 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자잔! 과연 어떤 선물일까? 차량용 청소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네, 속도를 잘 지켜줘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미션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배 사이길에서 만난 42분 안전운전자님 조심히 가세요. 박사님, 1시 42분에 정확하게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진짜로 나타났어요. 네, 올해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됩니다. 아, 잘 돼요? 제가 네. 저만 믿으세요. 잘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미션 5030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네. 올해 잘 풀리실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범 안전운전자가 몇 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사이키니까 4하고 2에서 네네. 428. 네. 2시 8분. 2시 8분! 2시 8분에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셨습니다.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아, 정말. 지금 신호 대기 중인 네네. 차가 있어요. 저 은색 차. 은색차. 네, 저 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차. 네, 과연. 또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은 지금 1시 53분이기 때문에.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네. 지금 딱 보시면 너무 빠른데, 그리고. 빠릅니다. 그쵸. 네. 너무 빠른데. 1차 지점은요? 43km입니다. 그봐. 박사님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와. 아직 아닐 때가 아니에요. 네. 2차선에 검은색 승용차, 2차선에 검은색 승용차. 네. 느려. 39km입니다. 바로 이어서 뒤에 하얀색. 하얀색. 느려. 35km입니다. 35km. 여기 이거 제 축제 차량. 예. 네, 맨 앞에 있는데. 네. 축제 차량 느리다. 느린 것 같아요. 느리다. 좋다. 깜빡이를 왜 켜? 깜빡이. 왜 켜? 근데 왜요? 어느덧 시간은 2시 8분이 됐는데 2시 8분이에요, 지금. 딱 2시 8분. 아까 예측하셨던. 출발했어. 뒤에 트럭! 느려! 네, 1차 지점. 과연? 물어 뛰어요! 선물 줄 테니까! 30km입니다. 됐어! 하나만 더! 2차 지점! 2차 지점은요? 2차 지점! 2차 지점 속도는 과연 428. 네. 98분. 98분! 98분. 98분! 98분. 98분! 30km입니다. 됐어! 98분! 됐어! 98분! 이따가 복권 번호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6자리. 네. 꼭 가겠습니다. 그 전에 안전운전자 인터뷰 먼저 찍어야죠. 잡았나요? 잡았어. 인터뷰도 성공. 오늘의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트럭을 몰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셨어요? 거래처. 뒤에 보니까 참치가 좀 실려 있었나요? 네, 참치. 네, 참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설해 초등학교 앞에서 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서 잠깐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시내 중에 속도가 50km고 네네. 또 뭐 스쿨존에서 30km.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너무 대단합니다. 선생님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이건 제 얼굴입니다. 가장 잘생겼을 때 얼굴이고요. 과연 어떤 거를 골라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거 과연 뭐가 오를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화점 상품권 당첨!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요거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30만 원인데. 며칠 있으면 네네. 저희 아내 생일이거든요. 역시 선물로 쓰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영상편지. 여보. 여보, 힘든 코로나 때문에 장사한다고 고생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까지 너무 훈훈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내를 위해서 쓰신다는 백화점 상품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석세스 화이팅! 화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국 도심에서 운전할 때 시속 50km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제한 속도가 지금보다 시속 10km 내려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도심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낮아집니다. 속도를 줄인다고 주행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약 13.38km 거리를 50km 속도로 운전해보니 시속 60km로 운전할 때와 비교해 평균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충돌 실험에선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을 했을 때 그 충격량이 감소를 해서 보행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니 중상 가능성이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에선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안전 백신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 뒤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위반 운전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춥더라고요. 4월 중순에 이렇게 추워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겨울 외투 꺼내서 입고 왔거든요. 오늘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